자, 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오늘 출석률이 좋네요. 오늘 한 분도 안 빠진 것 같은데. 뭡니까 이건? 초콜릿이 누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결석해가지고요. 그럼 결석 자주 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정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55쪽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했죠. 신도시를 개발했고 오늘은 개발된 신도시를 다시 뭐한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비사업을 보는데 이 정비사업은 비교적 여러분이 우리 공법 전 진도 중에서 좀 다소 좀 난해한 파트가 바로 이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종전에 세 개의 법률이 따로따로 존재했던 것을 세 개의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폐합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도시정비법 하나만 시내 나가면 시중에 교재가 약 1200페이지 책이 남아있는 책이 있어요. 도시정비법 하나만. 그만큼 내용이 많아요. 뭐 사실 오늘 한 3시간 정도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끝을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많고 깊게 들어가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정비사업이 어떤 것이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본진도 와서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인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요즘엔 좀 뜸하죠. 서울시내에서도요. 그러나 우리가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몸살을 많이 앓았던 것이고, 그때 뭐 투기의 광풍을 일으켰던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죠. 또 지금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소 위축됐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다시 또 어때요? 크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서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도시를 개발하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외곽에 땅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토종합계획에 의하자면 2020년까지는 가급적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도심지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에 정부에서 어때요?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법을 이제 통과시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수평 증축만 하다가 이제 수직으로 층수를 갖다 올리는 수직 증축을 갖다 처음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을 한 번 정도는 다시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 이런 시각에서 전반적인 절차를 잘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토지를 사고 팔 때 무엇을 묻지 말라? 그렇습니다. 땅을 사고 팔 때 대뜸 평당 얼마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나는 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사기치세요, 이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비슷한 논리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여러분이 단독주택 지분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단독주택 하나 매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분양받겠다. 이런 식으로 지분 투자를 할 때도 대뜸 가가지고 여기 재개발한다. 좋다. 그러면 여기 투자하겠다. 근데 평당 얼마 갑니까? 여기도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거의 평균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은 단계가 어떤 단계냐는 게 중요해요. 초기 단계일수록 위험성은 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지분값은 떨어지겠죠. 후반전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위험성은 작아지고 지분값은 높아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지분의 가격이 반비례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단계 어떤 단계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조건 평당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단독주택 하나 있고 여기도 단독주택 하나인데 여기는 평당 1000만원이고 여기는 평당 1500만원입니다. 그럼 싸니까 무조건 평당 1000만원짜리 사야겠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기껏해야 정비구역만 지정된 상태야. 정비구역만 지정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이건 누구도 몰라. 그러나 여기는 이미 조합설 인가가 나오고 관리처분계 인가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100%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당 가격만 가지고 절대 따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전반적인 시행 절차를 잘 기억하는 게 좋다. 시행 절차. 그래서 시행 절차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단계이고 앞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돼 가는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좀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요. 자, 법 명칭을 한번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뒤에서부터 읽어볼까요? 무슨 법? 정비법이죠. 무슨 법? 정비법. 뭘 정비한다고요? 아니, 환경을 정비한다고요. 환경? 근데 무슨 환경? 도시환경, 주거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정비 두 개가 묶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비법이다, 정비법. 그럼 우리가 도시환경 정비법과 주거환경 정비법 두 개가 묶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용어 중에 한번 보시면 뭐 1번에 여기 정비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을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했죠. 도시개발구역. 오늘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갖다 진행해서 지정되는 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정비사업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정비사업. 지난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정의했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개발사업이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하면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각종의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각종의 단지. 무슨 단지?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이런 각종의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써요. 사업의 개념은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정비사업은 거기 보니까 자,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법은 도시정비법이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기능 회복한다. 노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정비구역 또는 어디서? 가로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한 다음에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 뒤에 보니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정비사업 하게 되면 정비사업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정비구역 또는 어디? 가로 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법에 따라서? 도시 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목적은 뭐냐? 노후된 도시의 기능을 뭐 하자? 회복.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럼 내용은 뭐냐? 내용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노후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비,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을 먼저 뭐 한다? 정비한다. 여러분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정비 기반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 첫째, 도로,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공원, 녹지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입니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그 다음 주택 등 건축물을 기존에 있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것은 개량을 하고 없으면 뭐 한다? 건설한다. 이게 정비사업입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정비사업이란 어디에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이게 뭐예요? 사업의 위치죠.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여기서 말이죠.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해요.
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면 반드시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정비구역. 그러면 이 정비구역은 비교적 대규모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것이 작년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 가로구역이라는 겁니다. 가로구역. 그러면 가로구역이라는 건 뭐냐? 길 가짜 길로자죠. 길 가짜 길로자. 그럼 가로구역 하면 여러분 블럭 영어로 블럭 정도로 기억하세요. 블럭이란 뭐냐? 4개의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4개의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을 블럭이라고 그래요. 이 블럭의 너비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3,000평. 3,000평 미만의 4개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가로구역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이 블럭 내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새로 신설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아니죠? 그렇죠?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또 재건축 사업만큼은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만큼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도시 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건 근거법이죠. 근거법.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건 뭐죠? 사업의 목적이죠.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정비. 이건 사업의 내용이죠. 내용. 그래서 저렇게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정비사업이란 그러면 이 정도는 기억합니다. 정비사업이란 어디에서?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 안에서. 무슨 법? 도시 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기반 시설망하고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지정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되죠? 정비구역.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어디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랬나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외곽지역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지역, 건축물이 없는 빈 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지역? 비도시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상은 주로 토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어디서 사업을 한다? 이건 당연하게 도심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주로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 되겠죠. 주로 뭘 대상으로 하냐? 여기는 토지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건축물까지 대상할 겁니다. 건축물까지. 그렇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도심지, 도시지역에서 사업을 한다. 뭘 대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물론 도시지역 하면 말이죠.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녹지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비사업은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적, 공업지에서 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주거지역에서 말이죠. 주거지역에서 주로 뭘 대상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이걸 주거 환경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주거 환경 정비사업. 어디에서? 주거지역에서. 뭘 대상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이게 주거환경정비 사업이야. 그러면 이거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뭘 대상으로?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 건축물에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상가나 공장이 있겠죠? 이걸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해요. 자,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다? 정비법이죠. 무슨 정비? 환경 정비. 무슨 환경? 도시 환경 정비, 주거 환경 정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거환경 정비, 도시환경 정비. 정비 사업은 크게 주거환경 정비, 도시환경 정비로 나눠진다. 도시적은 주상공로 네 가지가 있는데 녹지적만 사업을 안 한다. 주거적에서 뭘 대상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상업적 공업지에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다시 이렇게 나눕니다.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거기 보니까 주거 환경 무슨 사업? 첫 번째 개선 사업 나오죠. 무슨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나오죠.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 나오죠.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교재 거기 도시환경정비사업 요거죠. 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그 밑에 두 가지 새로 나오죠.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오늘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아직 보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새로 나온 개념이고 이 두 개 사업은 여기 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거니까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 사업의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하자고요.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야 내 두목의 사업인지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은 보세요.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이게 뭐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됐죠? 어떻게 나누어진가 봐야 돼.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건 주거적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이건 상업적에서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공장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개 사업은 공통점이 뭡니까? 주거적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죠. 근데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겠죠. 뭘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느냐? 기반시설이 얼마나 열악한가?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입니다.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자, 간단하게 여기는 기반시설이 보세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다. 여러분 기반시설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도로라고 그랬죠? 극히 열악하다는 것은 아예 도로가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그냥 열악하다. 열악하다. 열악하다는 뭐냐? 있긴 있는데 꾸불꾸불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는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그러면 여기는 기반시설이 어떻습니까? 이건 이렇게 정비가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반시설은 항상 도로를 기준으로 보세요. 아예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도 없는 상태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양창자처럼 꾸불꾸불 되는 이 뭐예요? 열악. 도로가 네모 반듯하게 잘 돼 있다. 양호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민 집단지로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도시 저소득민 집단지로 거주하는 지역 하면 여기 어디냐? 달동네입니다. 무슨 동네? 달동네. 달동네가 뭐죠? 달동. 달만 보이고 해는 안 보이는 곳이야? 달이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죠. 방에서 누워서 천정을 통해서도 달이 보이죠. 에?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극빈층들이죠. 여기는 우리는 달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 저소득 및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하면 달동네 기억하시고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고 그랬죠? 도로도 아예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노후 불량 원천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죠? 노후 불량 건축물 하면 이때 노후 불량 건축물은 주로 뭐냐? 판잣집이라든가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주로 땅은 서울시 땅이요. 자기 땅도 아닌데다가 무허가 판잣집 건축에 살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면 되겠네. 첫째,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두 번째,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다. 세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층이 주로 모여 살고 있냐? 여기는 한마디로 극빈층입니다. 극빈층. 그러면 이 사업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이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 그다음 재개발 사업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 열악이라고 되어 있네. 열악. 그러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때 노후 불량 건축물 적어보세요. 여기서 노후 불량 건축물 주로 뭐냐?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자,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데지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층이 모여 살고 있을까요? 서민층이라고 기억해요. 서민층. 그러면 이 사업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 지원 정도는 아니라도 지원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거기도 열악하다고 그랬죠? 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열악하다는 점은 재개발과 똑같아.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입니다. 그러면 이때 노후 불량 건축물은 뭐냐? 밑줄 쳐놓고 적어보시죠. 이때 노후 불량 건축물은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점, 단 도로는 반듯반듯하게 찰나있는 점, 이런 데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여기는 어떤 층일까요? 어떤 층이야? 여기는 극빈층이고 여기는 서민층이고 여기는 무슨 층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극빈층, 서민층을 여기 무슨 층이라고 하면 좋겠냐 말이에요. 재건축. 중산층? 무슨 층? 뭐 적당한 층 없을까요? 좀 뭐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여기도 사실 서민층이라든가 원래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을 한다면 정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재건축을 한다면 비교적 거기는 가장 잘 나가는 동네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반포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13평 아파트가 최고 비쌀 때 얼마까지 간 줄 아세요? 16억까지 갔어. 지금도 한 10억 이상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감히 서민층이라고 얘기를 붙일 수가 없어요. 재건축하면 집값으로 막 그랬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층이냐?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저는 그냥 애매한 층? 저는 그냥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집안. 이 있는 집안 사람들 정부가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정부는 어떻게 한다? 규제하는 겁니다. 규제. 무슨 말이냐? 재건축을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재건축은 말이죠. 기반시설은 뭐야? 양호해. 도로도 양호한 상태라고요. 그리고 재건축의 논리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5층짜리 아파트를 밀어가지고 용적률을 다 찾아먹겠다는 거죠. 용적률을 다 찾아서 20층까지 건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땅 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어때요? 용적률을 다 찾아서 15층을 더 올리면 어때요? 자기 돈 안 들이고도 건축을 올릴 수 있죠. 그러면 5층짜리 아파트를 15층으로 건축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던 13평 아파트를 32평으로 분양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 돈 안 들이고도 평수 늘어나고 아파트 깔끔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만 하면 또 돈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기반시설도 양호한데 너희들의 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하는 거 정부가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규제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규제하는 이유는 뭐냐? 또 하나 규제하는 이유는 재건축하면 건축물이 자꾸 높아지죠. 건축물을 높게 건축하는 거 좋은 겁니까? 왜 안 좋은 거죠? 응? 네?
그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심각한 문제 있을까요? 뭐 그것도 문제 될 수 있겠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57층인데 이걸 재건축한다.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20년대 재건축할 때는 이게 수익성이 생기려면 몇 층까지 올려야 되겠어요? 적어도 100층 이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100층을 올렸다 합시다. 그리고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재건축한다고 합시다. 그때는 몇 층을 올려야 돼? 200층으로 올려야 수익성 생기죠. 20년 뒤에 한 번 더 한다고 합시다. 몇 층으로?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건 어때? 전부 다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현재도 50층, 100층 된 아파트를 전부 다 밀어가지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시에 엄청난 환경의 재앙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시급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어떤 건축물 갖다 높이는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제한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진 국가에서 건축물 높게 올리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아파트 거기 많이 있을까요, 미국? 미국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까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미국에 제가 워싱턴 하면 이렇게 해보니까 미국의 워싱턴에 사신 제가 그렇게 수도잖아요. 그래서 고층 빌딩들이 아주 이렇게 높고 이렇게 우람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건물이 전부 다 그냥 4층이야. 워싱턴 전체가. 가장 높은 건물이 국회의사다. 전부 모든 건축물 국회의사보다 낮게. 그래가지고 어떠서 거기는 뭐가 더 높으냐면 나무들이 거기는 나무들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나무 속에 이 건물들이 쭉 이렇게 있으니까 숲 속에 쭉 이 건물이 가라앉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건물에서 가장 높은 건물 4층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땅에 넘어 들어가니까 한참 가다 보면 집이 하나 있고 한참 가다 보면 집이 하나 있는데 재개발을 왜 해? 신축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건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경 개선사업, 극희열악, 열악, 양호. 여기는 극빈층, 정부가 적극 지원. 여기는 서민층 지원. 여기는 규제. 이 사업을 쭉 공부하면서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이걸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디와 어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토지의 효율적 이용 그럼 무슨 말이냐? 건축물을 고층화시킨다는 겁니다. 고층화. 그 다음 도심 부도심의 기능 회복이라고 그랬죠? 도심 부도심의 기능 회복.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시킨다고 그랬죠? 자,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지난주에 신도시 개발했잖아요. 신도시 개발하면 좋죠. 새로운 신도시가 살면. 근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 뭐가 있을까요? 부작용. 신도시가 개발된 말이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근 도시의 베이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각종 생산 수단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고 거기다 아파트만 몇천 세대 건축해 놓으면 어때요? 거기가 베이드타운이죠. 다시 말해서 밤이 되면 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가 아침 되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와버리죠. 하루 종일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죠. 이런 돌들이 보통 베이드타운이라고 합니다. 일산이나 분당이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 수준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 문제점 뭐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구도심지가 동공화돼 버리는 거죠. 죽어버리죠. 새로운 것은 언제나 좋은 겁니까? 좋죠. 그렇죠? 그러나 오래된 것도 어떻습니까? 맛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오래된 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새로운 것만 추가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구도심지의 동공화 현상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대표로 서울의 종로 같은데. 그렇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서울에서 가장 중심지가 종로 아니에요? 광원이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때요? 60년대 김두한이가 왔다 했던 그 거리가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세운상가 생각해 보세요.
한때 가장 휘황찬란했던 것이 지금 어때요? 가장 우리가 후진 곳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같은 데 가보면 대전 역사 근처 같은데 완전히 다 죽어 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 어디 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어가는 구 도심지에 뭘 하자? 기능을 회복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 도심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심 재개발 사업은 세 가지죠. 첫째 뭐라고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 토지의 효율적 의미란 건 뭐다? 건축물을 가급적이면 고층화시켜서 이 말이죠. 도심과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자, 죽어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말이죠. 종전에 이런 세 개의 사업이 결합되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여러분 공장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 시장 재개발 사업 이 세 개 사업이 결합된 것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야. 여러분 도심 재개발 사업은 도심지를 재개발하는 겁니다. 도심지. 그럼 도심지를 재개발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를 기억하면 되냐? 아까 세운상가 기억하시면 돼요. 전에 오세훈 시장이 어떻습니까? 공약을 했던 것이 세운상가를 갖다 완전히 재개발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그게 도심 재개발 사업의 대표입니다. 또 지금 현재 종로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재개발 하고 있죠. 광화문 앞에 같은 게 도심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 공장 재개발 사업. 공장 재개발 사업 뭐냐? 도시지역 내에는 공장지대를 있죠. 도시지역 내 공장지대가 있으면 어때요? 도시 환경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밀어가지고 최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이죠. 대표적으로 어디? 서울에서 찾아보세요. 가까운 성수동. 그렇죠? 성수동 공장지대. 또 어디? 구로, 영등포. 이런 것들이 주로 공장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시장 재개발 사업. 시장 재개발은 어디죠? 재래시장이죠. 여러분 재래시장 좋아하시나요? 좋죠? 재래시장 가면 어떻습니까? 정겹죠? 지나가다 보면 사람 어깨를 부딪히게 되고 지나가다 보면 발목까지 흙이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건축물은 1층이나 2층으로 전부 다 되어 있고 가다 보면 의뢰권 어떻습니까? 아주 복잡한 소리와 함께 떠들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렇지? 그래서 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이게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래시장을 요즘에 밀어요. 밀어가지고 거기다 뭘 건축하죠? 뭘 건축해? 대형 복합 상가를 건축하잖아요. 대형 복합 상가를 건축해 전부 다 시장에 분양하죠.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을 갖다 최첨단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뭐다? 이게 시장 재개발 사업입니다. 저쪽에 불광동 쪽에 가면 불광동 쪽은 전에 거기 불광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밀어가지고 거기다 뭘 건축했느냐? 팜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아주 커다란 대형 복합상을 건축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시장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 쪽에 가면 모래내 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래동안. 그 모래내 시장 전부 다 밀어가지고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있죠. 더 가까운 거 여기 어디? 노량진 시장. 노량진 수상시장. 앞으로 또 전부 다 재개발하죠. 그래서 이 최첨단 공장을 바꾸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저기 속초에 가니까 속초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속초 중앙시장 거기 전부 다 밀어가지고 최첨단 딱 이렇게 시장을 갖다 바꿔놨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시장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면 도심 재개발 사업, 공장 재개발 사업, 시장 재개발 사업 세 개가 묶어진 게 뭐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주택이 아니죠? 뭐다? 상가나 공장이지 않습니까? 우선 여러분이 이 정비사업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비사업의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업의 개념에 따라서 사업 시행 방식이 달라지고 사업 시행자가 달라지고 사업의 특징이 달라지고 모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네 가지 개념을 먼저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정리가 돼야 나중에 두 개 나오는 사업도 우리가 정리가 빠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개 사업의 개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 이게 정비사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은 아까 도시 외곽지에서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했죠. 근데 정비사업은 도심지에서 도시지역,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누구라고요? 토지
등소유자, 토지 등소유자. 지난번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소유자 계속 나왔습니다. 왜?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빈 땅을 찾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비사업은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대상으로 하죠. 여기는 토지 등소유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비법에서 나오는 토지 등소유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 토지 등소유자. 이건 토지 등소유자가 뒤에 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앞으로 조합원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거야. 그래서 토지 등소유자가 누구냐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토지 등소유자는 우선 구역 내죠. 저 구역이 무슨 구역이야? 정비구역. 또는 무슨 구역? 가로구역.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토지 등소유자는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 내의 이 말이죠. 누구?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오어죠? 그러니까 같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땅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은 되는 것이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은 되는 것이고 지상권자도 된다는 얘기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다릅니다. 재건축. 왜? 재건축은 아까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정비구역,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재건축한다. 참고로 말이죠.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이면서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재건축을 하는데 세대수가 얼마? 300세대 미만이면서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3,000평 미만이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해서 해보세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합니다. 또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건축은 앞으로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면서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떻게 한다?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이때 토지 등소유자가 누가 되냐? 보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강의실을 재건축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수 500세대야. 그럼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되죠? 그럼 여기를 정비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때 토지 등소유자는 누굴 얘기하냐? 정비구역이라는 섹터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돼. 주택만이 아니고 상가까지도. 그러면 여기서 조합원은 정비구역 내에 누구?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대상이 뭐라고요? 대상이 주택만이 아니죠. 저 건축물 상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다? 이거야. 밑은 뭐죠? 엔드야. 엔드. 그러니까 건축물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해서 사업할 때는 정비구역 내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 자, 여기는 세대수가 아까 200세대밖에 안 되고 부지면적도 8,000평밖에 안 돼. 1만 제곱미터 못 돼. 그러면 일단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하죠. 이때는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아니고 뭐가 대상이냐? 주택만이 대상이 됩니다.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때는 뭐가 된다? 주택과 부속 토지 그리고 뭐예요? 엔드입니다. 물론 이때 주택은 아까 주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파트. 그 다음 뭐예요? 연립주택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또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못 된다. 여러분 재건축할 때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현금 청산이야. 분양 못 받아. 땅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은 못 돼. 주택과 땅을 건물과 땅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을 대상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구역 가로구역 내에 땅만 가지고 있어도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지상권자도 되지만 재건축은 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주택 및 부속토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재개발은 반드시 정비구역을 지정했어야 돼. 그러니까 재개발은 누가 조합원 되느냐? 땅만 가지고 조합원 될 수 있고 건물만 가지고 조합원 될 수 있고 지상권자도 돼. 근데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면 건축물 및 부속토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주택 및 부속토지.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땅이나 건축물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못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토지 소유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이죠. 하나만 더. 교재는 지금 빠져 있는데 오늘 정비법에서 여러분 주공 등 다시 말씀해 주택공사 등이라는 개념이 자꾸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주택공사 등 그러면 누굴 얘기하냐? 주택공사들은 이걸 말합니다. LH공사하고 지방공사. 어떤 지방공사? 주택건설 목적의 지방공사. 앞으로 주택공사 등 하면 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랜드하우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종전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묶어진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택건설 목적의 지방공사. 주택건설 목적의 지방공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있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SH공사로 오죠?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래. 주택공사 등이 뭐냐? 그러면 또 그래. 주택공사 등등등등 그러지 마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택건설 목적 지방공사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주택공사 등이라고 한다. 하나 더. 오늘 이 시간에 시장군수가 자주 등장할 겁니다.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시장군수 누구냐? 이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념이다. 기억하세요. 오늘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말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서울을 얘기한다면 시장군수 이렇게 나면 서울에서는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용어, 특히 요거들 용어 정도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의 개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위치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정비사업의 개념.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어떻습니까? 주택공사 등 시장공사 등은 어떤 의미냐. 이걸 이렇게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려고 했는데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사업에서 나오는 계획을 잘 기억하자고 그랬죠? 계획. 지난번에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계획이 몇 개? 개발법에서 3개. 첫째 무슨 개? 개발계획. 두 번째 실시계획. 세 번째 아주 양호해요. 그렇죠? 네. 개발법에서는 계획이 3개 나왔어.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개발계획은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청사진, 실시계획은 구체적 사업 시행계획, 환지계획은 사업이 끝나고 땅을 어떻게 주겠다는 약속. 이렇게 3가지 나왔었죠. 오늘 정비법은 도시개발법보다 더 복잡하겠죠. 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대상하고 도시 외곽적인 도심제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다툼의 소지가 훨씬 더 크고 더욱더 다양합니다. 절차도 훨씬 더 복잡해. 그래서 여기서는 계획이 몇 개가 나오냐? 4개가 나옵니다. 이 4개 계획을 잘 기억하면 전반적인 사업시행 절차가 잡혀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세 번째가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네 번째가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렇게 4개의 계획이 등장하게 돼요. 자, 우선 정비기본계획은 이건 누가 수립하는 계획이냐? 정비기본계획은 이건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수립합니다. 이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청사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방향 설정, 청사진, 이게 정비기본계획이야. 그리고 5년마다 뭐한다? 재검토를 해요. 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기서 뭐가 확정되냐? 정비사업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것이 확정이 돼. 예정구역.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10년짜리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어디를 재개발하고 어디를 재건축하나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그 예정구역 내에서 누가?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여기서 시장 군수 누르겠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했죠. 시장 군수가 이제 보다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구체적 계획. 이건 언제? 정비 구역을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서 뭐가 나냐? 이제 정비 구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서울시 전 지역이야. 서울시 전 지역. 제가 누구냐?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나가겠다. 정비기본계획 딱 수립돼요. 그럼 정비기본계획에서 여기는 재개발 지역, 저기는 재건축 지역, 이걸 갖다 전부 다 지정합니다. 이게 뭐다? 예정구역이야. 그럼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예정구역에서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했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흑석동을 재개발하겠다. 서울특별시장이 예정구역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 누가? 동작구청장이에요. 여기 재개발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보다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뭐다? 정비계획이야.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울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세요 신청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줘야 드디어 정비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군수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는 보다 구체적인 뭐예요? 보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겠죠? 이게 바로 뭐다?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이 사업 시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여기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떨어져. 사업 시행 인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계획이 뭐다? 관리처분 계획. 이건 누가 써요?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겠죠. 이건 또 뭐다? 약속이야. 무슨 약속? 한마디로 이건 분양계획이라는 얘기다. 분양계획.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분양해 주겠다. 분양계획을 우리가 해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해. 그래서 이게 수립이 되면 관리 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인가.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갔냐?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 시행. 그러니까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사업이 쭉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획 3개, 정비, 기본계획, 정비, 계획, 사업, 시행계획, 관리, 처분계획 4개의 계획을 꼭 기억하세요.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 시행계획, 관리, 처분계획. 그래서 저 4개의 계획을 딱 끼면 정비, 기본계획 수립되면 정비, 예정계획이 지정된다.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이 지정된다. 사업, 시행이 수립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관리, 처분계획 수립되면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져서 사업, 시행에 들어가고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 이 전체적인 절차를 좀 쫙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